제주의 4월은 4.3의 아픔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마음들로 가득한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콘텐츠는 얼마 전에 KBS 제주방송총국이 제주 4.3 74주년을 맞아 제작한 UHD 특집 다큐멘터리 다랑쉬 비망록 그 뒷이야기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해 주실 세 분 먼저 인사드릴게요.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한 분 한 분 소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한겨레신 허호준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4.3연구소 김은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네. 또 만나네요. 네. 저는 KBS의 박재현 PD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실장님 같은 경우는 여러 번 나오시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그 다랑시구를 그 당시에 직접 촬영을 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네. 그래서 이번 다큐멘터리가 좀 남다르게 다가왔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제 영상이 첫 화면으로 나오면서 또 아무 음향 없이 나오니까 엄청 그 집중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잘 찍지 못했던 그 영상이 이젠 희귀본이 되었구나 이 생각하면서 감격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이제 다시금 다랑시를 보게 하는구나. 다각도로 다랑시의 진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접근할 수 있게 만드는구나. 이제 한 세대가 흐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30년이 길지만 짧은 시간이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박재현 PD 같은 경우는 뭐 주위에서 많은 이야기 들었을 것 같은데. 네. 그동안에 이제 뭐 여러 얘기들을 좀 들었는데 다랑시골이 4.3 역사에서는 되게 큰 그 어떤 기폭제라고 또 표현을 하고 역사에서 큰 획이었는데 이게 그 4.3 역사 안에서 되게 작게만 다뤄지던 이야기들이 이번에 이렇게 한 번에 좀 다뤄지면서 이런 것들이 좀 좋았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좀 와닿고요. 아니 허우준 기자님도 그 당시에 다랑시구를 취재를 하셨었고 그래서 지금 다랑시구이 발견된 지가 이제 30년이 됐는데 네. 그 당시 생각이 많이 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1992년 4월 1일 당시 그 다랑시골 내부를 현장 취재한 기자 가운데 한 명으로 벌써 30년이 지났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날의 기억은 다큐멘터리 필름에 보듯이 그렇게 상당히 제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 4.3연구소 조사반과 지역일간지 한 곳, 그리고 저를 포함한 중앙일간지 두 곳의 기자들이 현장을 갔었죠. 사실 관광지구를 제외하고는 처음으로 들어갔던 굴이거든요. 직경 60cm, 거의 몸 하나에 기어서 들어가는 그 굴 입구를 한 3m 기어 들어가자 한 4, 5평 정도 내부 공간이 나타났죠. 거기서 맞닥뜨린 그 죽음들, 죽은 자들이 산 자들을 44년 만에 만나는 셈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열랑구의 유해를 본 것도 처음이지만 열랑구의 유해를 본 느낌은 어떤 두려움이나 공포보다는 충격으로 제게는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산자들이 앞으로 이제 진실을 밝혀달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30년 동안은 4.3의 진상규명이 많이 진전이 있었던 그런 시기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참 인상 깊게 이번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았던 장면은 그 최초 유해 발굴 현장을 담은 그 모습이었거든요. 이게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생생하고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던데 처음에 어떻게 찍게 된 거예요? 저는 이제 4.3연구소 간사로 그 일을 하고 있었고 부자읍 잃어버린 마을 다랑시 마을을 이제 취재한다고 하고 있는데 저는 4.3을 하기 위해서는 영상이 필요하다. 4.3을 영상으로 찍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미 카메라를 구입한 시기였어요. 구입해서 이제 막 배우고 있을 때.
배우고 있을 때 저는 카메라 동영상 촬영으로 이제 참여를 했었고 그 조사팀들이 조사하는 이런 과정들을 처음부터 이제 끝까지 이렇게 촬영을 했는데 그게 굉장히 지금 이제 빛을 보는 것 같아요. 이런 희귀한 영상 때문에 이번 다큐멘터리가 더 실감나게 다가오지 않았을까. 그렇죠. 저희가 그 영상이 없었으면은 사실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삼 아카이브에 올라와 있는 이 영상을 딱 보는 순간의 그 충격 그리고 너무 놀랐거든요. 약간 보물을 발견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PD로서. 그때 그 영상들을 보면 저희가 되게 큰 스피커로 들으면 그때 발견 당시의 호흡과 그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이걸 그 간절하게 또 담아내려고 하셨던 그 모습들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자, 저쪽에. 일로 어디십니까? 일단 여기서 차츰차츰 그만하세요. 차츰차츰 일로 오면 비디오가 잡아봐. 일로 쭉 들어. 비디오 안 다르게 이 몸은 그대로 이거. 그대로. 여기 다른 거. 아까 내가 이게 상황이 이상해. 여기 제사 한 번 더 지내야 되는데 그래요. 응, 두고 있는데. 야, 여기 이 몸 그대로 몸 뼈 그대로 있는데. 제가 영상을 보다 보니까 김기삼 선생님하고 김동만 씨가 이제 그 굴을 발견했을 때 저 카메라도 안 거예요. 아, 뭔가 있다. 저기가 뭐가 주민이 있구나. 라는 느낌으로 저도 찍었었던 것 같고. 이 오름은 올랑봉입니다. 우리 이렇게 되나? 지금이야 뭐 많이 알려진 사실이지만 그 다랑시굴 희생자들의 어떤 연계에 의한 질식사 이걸 또 방송으로 다시 보니까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만큼 그 당시 그 군경의 대토벌 작전이 이렇게 무자비하고 참혹했나요? 그렇죠. 이제 48년 11월에 이제 계엄령이 내려지고 초토화가 제주도 전역을 이제 킬링필드로 만들었던 그런 초토화가 벌어졌죠. 그래서 그 당시 주한미군 사령부의 정보보고서 G2라는 정보보고서를 보면 1948년 12월 18일 구연대 이대대가 제주도 이동에 앞서 마지막 작전을 전개했다. 구연대는 남자 130명을 사살하고 50명을 체포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거기에는 G2 보고서에는 이제 장소가 어느 지점에서의 경찰과 민간인이 도움으로 이제 그 작전을 했다는데 그 구체적인 장소가 나오질 않았어요. 근데 미국에서 입수한 구연대 일지라는 게 있는데요. 데일리 리포트라는 게 있는데 그 보고서에는 보면은 교레리 부근에서 경찰과 민간인 합동 작전을 통해서 130명을 사살했다는 게 나와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입수한 것은 일제 구구식 소총 한 정, 탄약 2발, 그리고 뭐 다수의 창과 칼이 있었고요. 나머지로 있었던 게 무엇이냐, 노예품이 뭐냐 하면 그런 거죠. 취사용구, 그릇, 숯, 그 불을 떼야 되니까 숯, 그리고 이 담요, 이런 것이었죠.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 이분들이 대부분 다 피난민이었다라는 증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대토벌이 있었던 바로 그날 1948년 12월 18일 그날 저녁에 이제 시신을 수습한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날은 눈이 좀 파득파득 내렸대요. 우리말로 그 진눈깨비가 아마 휘날렸다는 그런 것 같은데 그분 말씀으로는 그런 거죠. 이제 사람들을 나오라, 피난민들을 나오라고 하니까 나오지 않자 수류탄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는 밖에 있던 그 굴 밖에 있던 목초, 건초들을 불을 붙여서 안으로 집어넣는 거죠. 굴 연기를 안으로 들어놓은 다음에 굴 입구를 큰 바위 같은 걸로 막아버린 거예요. 공수해버린 거예요. 그 속에서의 상황은 어떻겠습니까? 그거는 말 그대로 대단한 아비규환의 현장이었고 처참한 모습이었겠죠. 우리가 상상을 해본다면. 그분은 당시 그 자리에 있을 때는 그 오름이 안 보일 정도로 연기가 심했대요. 그래서 그 연기를 다 뺀 다음 돌을 헤쳐내고 연기를 다 뺀 다음에 이제 불에 들어가서 시신을
수습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희생자 유족이 하신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다큐멘터리에서 차라리 총에 맞았으면 나았을 걸. 그렇죠. 얼마나 고통스럽겠느냐. 네. 그렇죠. 그 시신을 수습한 분이 그 처참했던 상황을 증언을 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굴 안에 들어가 보니 이 굴 벽에 코를 박고 이 흙에 손톱을 다 핥히고 있는 그런 처참한 모습이었더라고요. 상상하기도 참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 캄캄한 굴 속에서.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44년 동안 그 속에 그렇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다랑시굴에서 11구의 유해가 발견이 됐는데 뭐 종달리 주민 7분이었고 네, 또 하도리 주민이 4분이었죠. 근데 실제는 그 다랑시굴 안팎에서 더 많은 희생자가 네. 있었다면서요? 전체로 봤을 때는 저희가 이제 그 2월 18일 다랑시굴 부근이라고 신고되신 분을 조사했더니 한 35명 정도 나와요. 그 30여 명 이상인 분들은 일단 다랑시굴 부근에서 행방불명 되신 분들인데 지금도 어느 굴에 있을 수 있다 이런 증언들을 하십니다. 그렇죠. 그 주위에 그 세월이나 밑에 내려간 하도리 분들은 그 굴에서 이제 희생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굴을 못 찾고 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주변에 그렇게 굴들이 여러 개 산재돼 있다라고들 말씀을 하시죠. 증언을 들어보면. 그래서 우리 김은희 연구실장님 말씀한 것처럼 어느 굴엔가는 있지 않을까 하는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네. 구연대 이렇게 전투 일지를 보게 되면 그 시기에 11월부터 매일의 작전 기록이 나오거든요. 1대대는 어느 지역을 소탕했고 2대대는 어느 지역을 소탕했고 3대대는 어느 지역을 소탕했고 그러면서 몇 명을 사살했다. 적이라고 그 당시는 표현했으니까. 몇 명을 사살했고 몇 명을 체포했다라는 게 매일의 기록이에요. 매일의 그러면은 우리의 지금의 시국으로 해석한다면 매일이 죽음의 기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시기는. 그래서 또 그 대대끼리 막 경쟁해서 서로 막 더 많이 성과 죽이고 불리기, 성과를 성과 불리기. 내려고 더 그러지 않았을까 그렇죠. 구연대는 제주 향토연대였고 이연대는 그 충청도 향토연대거든요. 그래서 국방경비대인데 네, 구연대가 향토연대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탈영하는 일들이 많고 이제 믿지를 못하는 거죠, 이 작전에. 그래서 이연대라고 여순 그 사건을 진압한 부대예요. 그 부대가 다시 제주로 오게 되고 그게 12월 중순경이에요. 구연대 선발대는 또 이미 나갔어요. 그래서 구연대 2대대 정도 남아있을 거, 한 대대 정도가 남아있으면서 그 이연대와 좀 성과 불리기 이런 경쟁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다큐멘터리를 보면 그 당시 그 다랑시굴에 머물렀던 한 어르신의 증언도 나오던데 또 그분이 근데 지금은 또 요양원에 계셔서 많은 분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거든요. 그 박춘생 어르신. 네. 저는 부자업 종단에 사는 박춘현이는 할머니. 가르침에 가는 것보단 어딘가 모르게 큰 불에 아시다보난 물은 땅땅 때리면 막 물에서 보이는 소리가 나고 어디서 한 며칠 산 것 따면 한 20일이나 살지 않은 거랑식불에서 우리 오빠는 다 죽은 거야. 어머니! 어머니 나누게. 안녕하세요. 손님 편 들어봤습니다. 영이야. 건강하게. 야? 손도 건강하고. 네. 저희가 여러 번 이제 그 인터뷰를 하려고 했지만 또 마침 코로나 시국이라서 그 요양원에 들어가는 것 자체도 조금 안 됐었고 특히나 그 코로나 백신 이제 후유증 관련해서 이제 건강이 너무 악화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갔을 때는 이미 이제 어떤 생생한 증언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아드님께서 이제 해주셨던 얘기들을 들어보면 다랑시굴에 들어가셨다가 큰 외삼촌이 이제 너네만 먼저 가라. 여기가 피해를 볼 것 같다. 그래서 따로 이제 올라가셨다는 얘기를 좀 들었고 그 이후에도 이제 또 다른 굴에도 들어가셔가지고 또 고생도 하셨고 이런 얘기도 좀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분뿐만 아니라 저희가 듣기로도 박춘생 할머니와 같이 들어가셨던 그 조카분들도 아직 생존해 계시고 이 외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다랑시굴과 관련돼 있고 그 주변에서 희생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이야기들을 좀 담지 못한 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네. 그 당시에는 자신의 몸을 숨기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굴로 들어갔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굴이라는 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사삼에 있어서 참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굴은 사실 우리는 너무나 제주도에 사는 우리는 굴의 존재를 아주 무심하게 지나칩니다. 하지만 제주도 도처에다 화산섬 제주도에는 굴이 많이 깔려 있잖아요. 조천읍 서늘리에 가면 목시목굴이라든가 도툴굴, 반목굴, 애월로 머음리의 그 비극적인 그 빌레목굴, 그리고 별도봉의 그 일본군 인공동굴, 이런 굴들 속에는 수많은 그 사삼 당시 죽음 이야기들이 전해져 내려오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몇 년 전에 그 오미열 감독이 촬영한 지슬에 나오는 그 큰업계에서 보듯이 이 굴이라는 것은 또 우리 피신했던 주민들의 어떤 작은 공동체를 형성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저희가 유적지 조사를 하다 보면 들리는 말로는 굴에 은신하지 말라, 굴에 피난하지 말라는 말까지 들었대요. 왜냐하면 발각되면 워낙 수십 명이 한꺼번에 몰살당하니까 피하지도 못하고. 네, 그래서 이게 희생이 크니까 이제 되도록이면 굴에는 들어가지 말고 그냥 야산에 피신해라, 음악 생활해라, 이제 이런 말까지 돌았다고 하더라고요. 굴이 주는 의미가 또 있는 거죠. 뭐 다랑시굴이 우리 발견된 의미를 말씀드리자면, 다랑시굴의 진실은 이제 그동안 그 시기까지 있었던 이제 제주 사삼은 폭동이자 반란이고, 사삼 당시 돌아가신 분들은, 희생되신 분들은 빨갱이 내지는 폭도였다라는 그 과거 국가가 강요했던 공식 기억이 있거든요. 그 공식 기억을 한순간에 뒤집어버린 어떤 대서사나 마찬가지였죠. 그만큼 다랑시굴은 그 당시까지 관심을 갖지 않았던, 그리고 애써 관심 갖기를 거부했던 우리 제주 사회에 중요한 사삼이라는 사회적 이슈를 던져준 계기가 된 거예요. 이 굴이. 그래서 다랑시굴의 발견은 우리나라 그 과거사 진상규명 운동에 있어서 어떤 분기점이 된 중요한 발견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죠. 이름을 불러주오, 그 해서럽던 봄날의 이름을 침묵으로 묻어버린 참혹한 시간을 기억하겠소. 다랑시굴이 발견된 지 이제 30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사후 처리 과정이 아닐까 싶거든요. 이번 다큐에서도 나오던데 그 유해들을 화장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 대한 증언들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근데 최초 증언이었다면서요? 네, 저희가 일단 가장 주목했던 거는 그 구자읍에서 있었던 회의였거든요. 그게 정확히 장례식 11일 전에 치러졌던 회의였는데, 이게 그 다랑시굴에서 발견된 유해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를 논의하는 과정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딱 회의록을 딱 보는 순간 느꼈던 거는 마치 대본 같았어요. 이게 이렇게 하면 되냐? 우리는 그 매장을 하겠다. 아니다. 화장을 유족들은 원한다. 그러면은 세간의 여론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우리가 잘 알아서 하겠다. 그럼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그 당시 그 회의에 누가 참석했던 거예요? 구자읍 직원분들, 그리고 이장단, 그리고 유족들이 있었는데, 참석했던 인원들을 봤을 때도 조금 독특한 면이 있죠. 그 유족 대표라고 해서 참석하셨던 고 와무개 선생님이 계셨지만, 그분은 실제 유족의 육촌 관계 정도 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는 사실 유족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분이셨는데, 이제 유족 대표가 되셨고, 실제로 이제 다른 유족분들을 좀 설득을 하셔서 이 화장으로 가게끔 결정적인 그 역할을 하셨던 분인데, 사실 뭐 이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 뭐 약간 좀 그 개인적으로 어떤 그 약간 이념적인 어떤 두려움, 피해를 조금 받고 있었던.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총대를 메고 하셨다는 그런 것도 알게 되었고, 그 구자읍의 그 실무자분이랑도 또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그분은 실제로 부잡에 내려오고 나서 장례식이 치러지고 모든 전 과정들을 이제 담당을 하셨던 분이었어요.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그분도 사실 자기도 4.3의 역사다. 이 이야기들을 기록을 남겨야 된다고 하시면서 사실은 어려운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쵸. 어떻게 보면은 그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파장이 될 수도 있고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자기 또한 이제 이야기를 하셔야겠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다 담지 못했지만 뭐 나중에라도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이제 연구자분들과 공유하면서 이게 다랑식으로 어떤 그 사후 과정, 처리 과정 안에서도 좀 저희가 기록으로 남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도 부자업 직원을 만났었거든요. 그래서 그 화장하는 과정에서 화장으로 결정되게 되는 이유들이 매장하면 5.18 묘역이 된다, 5.18처럼 된다. 막 그 대학생 대목꾼들이 맨날 찾아오는 장소가 된다. 그래서 화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결정이 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유해를 꺼내는 그날 장례식 날에도 7시로 저희한테는 공지를 했고 6시로 이제 그 다 꺼내서 장례하고 화장장으로 옮겼거든요. 그때 그 이유도 저희 교란 작전이었다. 이런 말씀을 그 부자업 직원께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잡 내부에서도 이 문제가 불거지는 것들을 좀 막기 위해서 일부러 기자들한테 고지를 안 하고 1시간 정도 좀 일찍 땡겨서 그러니까 하셨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랑시굴이 유해가 발견된 그 시기가 당국의 어떤 은폐를 지속적으로 시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렇게 당시로부터 44년 전에 4.3의 비극적인 진실이 드러나는 것은 이제 그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증거가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당국이 상당한 그 부담감을 느꼈던 것이죠. 그 체제에서는. 그래서 아까 우리 PD께서 말씀하셨듯이 보이지 않는 손해 실체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 내무부 장관이 나중에 북제주 군수한테 연락이 왔다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격려했던 다 끝난 다음에. 그런 식으로 그 당시 이게 다랑시굴의 유해 처리 과정은 진짜 4.3의 현재 진행형인 것처럼 그 모든 그 공안기관들의 관심사였고 그 관심사는 서울에서도 그 똑같이 마찬가지로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 그 내무부 장관이 연락이 왔다는 거는 잘했다고 칭찬의 그렇죠. 의미로 격려. 그러니까 그 이제 회의에서 엄청난 사건인 거죠. 참석했던 인원들을 뭐 안기부장 뭐 그리고 뭐 내무부 장관 안기부 지부장. 지부장 네 그러니까 경찰청장. 네 경찰청장 아무튼 가장 수뇌부 제주도의 수뇌부 회의를 몇 차에 걸쳐서 했다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더라고요. 그걸 이제 관계기관 대책회의, 네, 수뇌부. 관계기관 대책회의라는 표현을 관계기관 많이 쓰죠. 대책. 그 당시 뭐 언론을 비롯해서 제주 사회 대응이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당시야말로 이제 그 유해가 발견되자마자 공안 당국이 신속하게 움직였고 그에 맞서는 우리 지역 사회의 우리의 역량은 되게 낮았죠. 이 유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들은 그 전부터 해왔지만 막상 유해가 발견된 다음에는 이의 처리를 놓고 여러 가지 혼선도 있었고 언론 입장에서도 사실 이걸 지속적으로 보도를 해야 되는데 뭐 그 당시 지역 일간지는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보도를 했고 나머지는 다 따라가는 형편이 돼버렸죠. 그래서 이게 공동으로 가지는 못했었어요. 그런 거 있었고 전국 일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전체적으로 4.3 연구소 자체도 이 후속 조치에 대한 그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죠. 그리고 언론도 또한 그 후속 보도를 계속 이어가지 못한 거에 대한 그런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유족들의 삶을 또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상처로 가득했죠. 뭐 그 4.3 연구소에서도 그 유족들의 증언을 듣는 자리를 마련을 하셨던데 다른 사건에 비해서 특히나 유족들을 찾는 게 더 어려웠다면서요? 네. 이 지금 11분의 유족들이 피해 일단 4.3으로 인한 가족 피해가 너무 심했어요. 그러니까 다랑시굴의 수모모로서 인해서 도피자 가족이라고 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너무 거의 절멸 수준의 그 좀 피해였거든요. 정말 아기들만 남은 거예요, 당시에. 10대 이하의 아기들만 살아남고 뭐
그 친족의 할아버지나 이런 분들이 좀 키워주시다가 결국 종달리나 하도리에 살지 못하고 육지로 나갔어요. 전부.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랑시골 해결 자체도 직계 유족들이 그 마을에 안 계신 것 때문에 아마 유족의 힘을 이제 모으지 못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유족들이 흩어져 있었고요. 또 이번 30주년 맞아서 증언본풀이를 하는데 정말 살아계신 분들이 안 계시더라고요. 거의 이제 돌아가셨고 좀 찾기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아마 박재현 PD님들도 그 유족 찾느라고 고생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정말 열 몇 살밖에 안 되는데 그 제주에서는 삼폭도 자식, 빨갱이 자식 이러면서 어떤 행위도 못하고 찌푸차에 끌려갈 뻔한 경험들을 하시고 그럼 결국에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다른 지역에 간다고 해서 어떻게 뭐 잘 살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 또 다랑시골이 발견됐다고 해도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엄중한 사회에서 살아오셨기 때문에 목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하셨고 근데 그 이후에도 사실 발견 이후에도 똑같은 삶이 이어진 거잖아요. 삶이 정말 편안하지 않았어요. 만일 그분들이 그 유족들이 만일 제주 지역에만 있다 하더라도 맞아. 다랑시골의 유해 처리와 그 이후의 상황은 살짝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예. 유해 처리와 관련해서 만일 그분들이 제주도에 있어서 결집이 됐다라면 그렇게 쉽게 그 바다에 뿌려지진 않았을 거죠. 아니 고광치 어르신이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주에서 살 수가 없었다. 네. 도대체 살려고 해서 네. 살 수가 없었다. 저는 천의 구하로 낯선 육지 땅에서 제주도에 살 수가 없었고 가장 밑바닥에서 지금까지 살아갑니다. 죄를 졌으면 그 사람들이 죄지 저는 죄가 없습니다. 왜 이날 지금 이 순간까지도 고통을 줍니까? 저는 죄인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아니 근데 고광치 어르신은 제주에 장례 할 때 내려오셨잖아요. 네. 근데 뼈 조각 하나라도 가져가겠다 해도 네. 안 됐잖아요. 이미 결정이 난 상태였고. 그렇게 많이 울부짖었다라고 하죠. 네. 그 유족회의 전까지만 해도 실제로 그 남승택 신부님이라고 해서 그 정의구현 사재단에서 실제로 이 다랑시골 유해 처리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셨대요. 고산에 이제 묘지를 만들어 놓고 고광치 어르신의 그 수부님과 아버님의 유해만이라도 11분의 1만 가지고 오기로 결정이 됐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게 어떤 회의와 어떤 이 회의 과정 안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결정이 됐던 거죠. 그 다랑시골의 시신을 수습했던 그 최정옥 어르신 그분의 삶도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 진짜 저희가 많이 만났었는데 끝까지 함구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말 못하고 가신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늘 무거웠죠. 분위기 자체가 그분은 굉장히 무거웠고 그런 거죠. 이제 우리 최정옥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에서 공부를 하신 아주 인텔리 분이시죠. 그래서 해방 공간에서는 종달 초등학교의 선생님까지 지내셨던 아주 인텔리셨어요. 그분이 그 44년 동안 그 비밀을 간직하려고 오죽 힘들었겠습니까? 그걸 공개하고 한 그 몇 년 지난 다음에 그런 자기 스스로 빙의가 됐다라고 하죠. 그 희생자가 자기 몸에 쓰인 듯한 그런 경험을 가졌대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아내분께서 이제 다른 친척집 제사집에 갔는데 가만히 텔레비전을 보다가 갑자기 온몸이 와들와들 떨리고 그런 걸 느꼈답니다. 그래서 전화해서 빨리 와달라 해서 와서 그 할머니가 소주를 그 집 마당에 뿌리면서 그 최 선생님께서 잘 가시라고 평안하게 가시라고 그 다음부터는 그게 안 나타났대요. 그런 경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참 따뜻하게 다랑시골에서 발견된 유해와 그 처리 과정에서 대단히 좀 이성적이고 따뜻한 시각으로 많이 보셨죠. 늦게 발견이 되다 보니까 또 그 유족분들 입장에서는 왜 일찍 얘기하지 못했냐 약간 원망이 많았죠. 네 그런 것까지도 다 감내를 하셨었기 때문에
이게 되게 복합적으로 더 힘들지 않으셨나 그런 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참 아직도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은 것 같아요. 다랑시굴 발견이 30주년이 됐는데 다랑시굴이 우리에게 주는 과제, 또 메시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일단 다랑시굴 30주년이지만 지금 이제 또 다랑시굴은 새로운 시작의 시점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추가 진상 조사도 절대적으로 이제 필요하는 시점이고, 그다음 다랑시굴 이제 매입이나 이제 거기 이제 관련된 유물이나 그다음 이제 앞으로 거기에 남아 있는 추모비 건립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시급히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KBS가 방영한 다큐멘터리가 그 유해 처리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까지 이번 다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그 1948년 12월 18일에 대토벌에 있었던 다랑시굴의 비극과 그 이후의 과정들, 유해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그 보이지 않는 손의 어떤 실체들, 이런 것들을 아우르는, 그래서 유족들의 트라우마까지를 우리가 아우르는 그런 다랑시 4.3 진상조사 보고서 같은 것을 한번 우리가 이제 만들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제일 처음에 다랑시굴에 대해서 이제 검색해보고 좀 찾아봤을 때 좀 놀랐던 거는 진상조사 보고서에 진짜 한 대여섯 줄밖에 나오지 않아요. 4.3 역사에서 이렇게 큰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은 짧은 단어, 문장들로만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랑시 비방록이라는 제목을 정했던 것도 이 30년의 기록들을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하자는 뜻에서 했었던 건데, 이거는 이제 4.3 연구자분들과 이제 관련되신 분들이 좀 많이 생각하시겠지만 아직도 그 안에는 유물도 남아 있고 또 유해들이 일부 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너무 급하게 이제 수습이 되다 보니까 남아 있는 게 있을 텐데 요거에 대한 좀 처리들도 좀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에 4.3 특집 또 하실 거예요? 만약 한다고 하면 그 네. 박재현 PD가 원래 콘텐츠 안테나 PD였는데 네. 만약 한다고 하면 또 진짜 말없이 고의 보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박재현 제목은 PD. 나왔네요. 다랑시굴 4.3 진상조사 보고서. 후속작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여전히 많은 숙제, 과제를 남겨주는 다랑시굴 사건인 것 같습니다. 74년이 지난 지금도 4.3은 어쩌면 지나온 역사가 아니라 진행 중인 현재라는 생각이 들었던 시간이 아니었나 싶네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